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의 오프닝은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에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존 멤버십 플랫폼의 멤버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린 글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좋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장기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제목은 지금 같은 시기에 장기 투자자들이 꼭 봐야 하는 차트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JP모간 자산운용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증시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약 20년이죠. 이렇게 20년 동안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요. 첫날 $10,000를 넣어놓고 20년 동안 꿈쩍하지 않았다면 수익률이 한 평균적으로 매년 9.8%였기 때문에 $10,000가 64,844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6배 이상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투자 자금을 가만히 놔뒀으면 $10,000가 64,800달러가 됐을 텐데 만약에 주식시장을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가장 좋았던 열흘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요. 그 얘기는 이제 주식시장에 빠져나가 있었다는 거죠. 64,000달러가 갑자기 29,7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장 좋았던 딱 20일만 주식시장을 놓치게 되면요. 64,000달러가 17,826달러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가서 만약에 가장 좋았던 40일을 놓치게 되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6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멍청이가 이렇게 가장 좋은 날에 나가 있겠는가? 우리가 보통 가장 우울하고 위험한 시기에만 주식시장을 떠나 있지 이렇게 좋은 시기를 놓칠 확률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지난 20년간 가장 좋았던 최고의 10일 중에 7일은요. 최악의 10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다음에 바로 가장 좋은 날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가까운 예가 하나 있는데요. 2020년 1년 동안 가장 최악의 날이 3월 12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가장 좋았던 두 번째 좋은 날이 3월 13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타이밍을 맞히기가 어려운 거죠. 3월 12일은 가장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3월 13일은 가장 좋았던 1년 중에 두 번째로 좋았던 날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아차하는 순간에 주식시장은 갑자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제도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식시장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녹여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외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0.59%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이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0.63%, 나스닥은 0.39%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우회에 선전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물론 어제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주식들은요. 기술주 같은 것은 아니고 이제 오일,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주식이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6.27%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6.02%, 업스타트 플러스 3.25, 지스케일러 플러스 3.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2.90, 소파이 플러스 2.38,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2.20, 디즈니 플러스 2.12, 페이콤이 플러스 2.00, 캐터필러 플러스 1.98, 클라우드 플레어 1.82%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요, 팔란티어죠.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 보안에 관련된 기업이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힘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기업들, 지스케일러라든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이 힘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가장 좋았던 주식들은요, 오일,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USO ETF를 보시면 하루 만에 주가가 4%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간단하게 CNBC 프로 기사에서 지금 CNBC 프로들은 어떤 기업들을 추천하고 있는가, 오일 관련된 주식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CNBC 프로 기사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주식이 지금 봤을 때 가장 상승 확률이 높고 또한 목표 주가를 대비해 보면 가장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웨더포드 인터내셔널이고요. 웨더포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 즉 평균적인 목표 주가가 110.83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26%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에너지 관련된 주식은 바이탈 에너지,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78.3이고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65%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리브리 글로벌 에너지고요. 목표 주가가 9.99.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무려 75% 이상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스타 에너지도 33.3달러라는 목표 주가, 평균 주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포텐셜, 잠재적인 상승 여력은 45.7%입니다. 마지막을 보시면요, 제이드 스톤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주식은 평균 목표 주가가 72.15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상승 여력이 무려 123.7%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중동 사태가 좀 장기화된다, 그러면서 오일의 가격이 치솟게 되면요,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보안 관련된 기업들도 힘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 정세가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 상태가 강화되면요, 아무래도 보안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과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추천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 이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MO라는 티커네임을 가진 테르모 피셔 사이언티픽이고요. 두 번째는 하니웰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유니온, 네 번째는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 기업이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오일 기업,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안 기업들은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는요, 우리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은 탑10의 어제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 탑10 주식 중에 어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6.02% 올라갔고요. 소파이가 플러스 2.3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78, 아마존 플러스 0.23,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0.12% 상승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는 횡보했고요. 반면 네 종목은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0.33, TSMC가 마이너스 0.34, 우버 마이너스 0.72, 엔비디아가 1.07% 떨어지면서 미주은 탑10 종목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한 종목을 보시면 TSMC가 현재 6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는 유일한 종목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가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은 TSMC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몇몇 종목을 줍줍한 바가 있는데 그 와중에 TSMC 주식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주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TSMC 페이지 오셔서 모멘텀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가의 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현재 TSMC의 주가를 이동 평균선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10일 이평선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한 1, 2주 정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 2.51% 올라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 단기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50일 이평선은 2.4% 주가가 지금 이평선 아래 위치가 있고요. 100일 이평선 아래 7%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0일 이평선과 비교해도
현재 주가는 3% 정도 아래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주식이 TSMC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더 기다리다가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좀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줍줍을 해도 늦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보시면 아직까지도요. RSI 지수가 50.78입니다. 따라서 과매도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는요, 생각보다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 증시가 중동 사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흥미진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굳건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6가지의 크고 작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 의견은요,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시장 전략가 아트 호건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뉴스다. 자, 이 정도의 규모의 전쟁 뉴스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결국에 시장의 퍼포먼스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즉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미 증시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부분은요, 이번 사태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또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컨이 얘기하기를 사태의 지속 기간 그리고 확대 수준을요, 어떻게 고려하냐가 관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주식시장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건설적인 관망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지금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결과론에 불과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식시장의 가장 커다란 관심거리는요, 금리였다. 따라서 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얼마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초점의 관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제 반가운 뉴스 하나가 있었거든요. 월요일 채권 시장은요, 콜럼버스 데이였기 때문에 하루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선물의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 이제 국채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보다 좀 합리성이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따라서 첫 번째,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보다는요, 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4% 정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급등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글로벌 경쟁 통화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이 유가의 상승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의 베테랑 투자자들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재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다. 주가에 이미 너무나 많은 악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3분기에 아마도 기업들이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꿈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이벤트에 대해서는요,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복잡한 요인이 없으면요, 지속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 중에서 이렇게 지정학적인 전쟁 같은 문제는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이게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쟁이 났어도 당장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요, 잘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반응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지정학적인 이슈를 되돌아보면 시장은 이를 지나쳐 버립니다. 항상 움직이는 부분이 많으며 적어도 지금 당장은 지정학적인 사건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다른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명확하기 전까지 시장은 지나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든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 그때 반응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전쟁 자체로는 아마도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내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보통 CPI라고 부르는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내일은요, 연준의 회의록 또한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발표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서 좀 더 많은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벨이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매도 쪽에 피로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팔 사람은 많이 팔았다는 거죠.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닝 시즌에서 투자자들이 쉬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이유들을 살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기사가 조금 더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미국 증시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채권 투자자들이 드디어 미국 국채의 사상 최악의 하락세가 곧 끝날 것이다 라는데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과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급상승해 왔잖아요.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국채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따라서 엄청난 베어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국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는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어제 미국에서는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따라서 7개월 만에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 얘기는요, 국채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날이다. 가장 좋았던 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던 두 가지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연준 관계자들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따라서 호키시한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온건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드디어 끝나는구나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요, 굉장히 정세가 불안해지죠. 따라서 자금들이 피난처로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게 된다. 그 얘기는요,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금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요일 날 연준 관계자 2명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연준 관계자는 필립 제퍼슨입니다. 연준의 부의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물가 상승률은 아직까지도 높다. 하지만 현재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추가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국채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동료 정책 위반자인 로리 로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 역시도 최근에 장기 수익률의 상승, 따라서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즉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2명이나 되는 연준 관계자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자,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그만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뉘앙스를 좀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준 회의의 날짜 수합 상황을 딱 보시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요, 인상할 확률이 60%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65%의 확률을 가지고 금리가 동결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10년물 수익률은요 4.62%로 18베이시스 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 이후에 하루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4.92%로 16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드니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의 거시금리 전략가가 나옵니다. 로버트 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론 연준이 잠시 기준금리 상승을 멈춰야 할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사이클이 끝났다. 따라서 완전히 기준금리 상승이 이제 멈췄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정당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고용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내일 CPI가 발표되잖아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크로 얘기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자, 이 시장 전망은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퀸즈 칼리지 총장을 맡고 있는 엘 에리안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과거에 주식시장을 붕괴시켰던 세 가지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다. 따라서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예상된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은 월요일날 얘기하기를 과거 주식시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이 됐던 세 가지 위협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위협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금융위기 초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유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 이렇게 세 가지가요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죠. 따라서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무언가가 망가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르게 되면요 금융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금리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 에리아는요, 가자지구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국채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국채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 있다. 그 얘기는 국채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국채 금리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국채 금리죠. 두 번째 유가, 세 번째 달러. 과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확전 여부다. 따라서 이번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정학적인 긴장이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성장이 불충분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책적인 실수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악재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에도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굉장히 불길한 뉴스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베를린 인근의 테슬라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최대 규모의 노동자 노조가 있는데요. IG 메탈입니다. 이 IG 메탈에서 이야기하기를 인력 부족 그리고 매우 높은 생산 목표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높은 업무량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월요일 날 그린하이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2,000명의 직원들 중에서요, 무려 1,000명의 직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일자리를 원한다. 영어로 이제 Safe and Fair Work라고 이제 적힌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붙이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월 달에는 버팔로의 테슬라 직원들도 노조 결성을 시도한 바가 있다. 그때도 이제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바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뉴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에도 노조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다. 따라서 노조 결성을 막는다고 해도 제 생각에 추가적으로요, 굉장히 커다란 그 임금 인상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디트로이트 빅3라고 불리는 이 세계의 거대 자동차 기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따라서 그들이 이제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올라가기 전에도요, 이미 빅3의 그 임금은 테슬라의 임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포드에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요, 아마도 테슬라 역시도 임금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임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테슬라의 마진에는 적지 않은 악재가 발생하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뉴스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번 호재는 호주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연 호주에서 어떤 기쁜 뉴스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지 읽어보시죠. 호주 도로에서 더 넓은 트럭의 운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넓은 트럭은 다닐 수 없었던 게 호주의 법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테슬라의 전기 트럭, 테슬라 세미가요, 호주에서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뉴스죠. 왜냐하면 땅덩어리를 봤을 때 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굉장히 커다란 나라잖아요. 따라서 세미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잠재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트럭이 너무나 넓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호주의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세미 트럭이 판매될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테슬라의 전기 트럭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10월달 초에 호주의 정부는요,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최대폭, 따라서 트럭이 이제 판매될 수 있는 트럭의 최대폭을 50mm 늘린다. 그렇게 되면서 2.55m로 늘린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세미 트럭이요, 이 폭이 2.55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2.50이었기 때문에 못 팔았는데, 이제는 2.5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세미 트럭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냥 트럭은 아니고요. 사각지대 감소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전자식 안전성 제어, 첨단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이러한 첨단 안전 시스템이 장착된 트럭만 판매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가만 앉아서 떡을 주워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테슬라가 아니라 볼보라고 합니다. 볼보가 호주 정부에 공개적으로 로비를 했고, 또 킨슬랜드 공장에서 FH 전기 원동기의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물론 테슬라도요, 국가교통위원회 트럭 폭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호주 정부에서 이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의 공공정책 매니저가 있는데요. 샘 맥클렌입니다. 자, 이분이 2020년 12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명확한 즉각적인 장벽은 ADR4304에 규정된 호주의 2500mm 폭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이 법령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였는데 이 리스크가 제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테슬라 세미의 폭에 대한 장애물은 제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의 중앙에 장착된 운전석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미 트럭은요, 운전자석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호주의 규정 준수를 지시하는 호주 디자인 규칙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데,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면요, 디자인을 바꿔야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럴 가치는 있죠. 호주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 소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뉴스는 아닙니다. 종목 분석 기사인데요. 제가 매일 미준 패밀리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드리고 있는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어제 올려드린 분석 기사에 따르면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이 주장하기를 오픈 AI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요 무려 1,000억 달러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가 나옵니다. 티모시 호란인데요. 티모시 호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547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183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위 2%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공 확률은 63%입니다. 따라서 10개를 추천하면 6개 이상은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 동안 평균적인 수익률은 1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홀드죠.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주식 중에서는 추천 주식이 버라이즌 그리고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코젠트, 커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 티모시 호란의 의견에 따르면요, 비상장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의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무려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제대로 이걸 평가해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시가총액이 현재보다는 최소 1,000억 달러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지죠. 지난주에 기술 전문 웹사이트 더 인포메이션에서 얘기하기를요, 오픈 AI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250억 달러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억 달러의 신규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더 인포메이션의 내용에 따르면 기업 가치가 지금 엔트로픽의 연간 매출에 비해서요 250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PS 레이시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엔트로픽이라는 그 기업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은 매년 1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가치는 250억 달러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PS 레이시오가 250배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오픈 AI도 같은 PS 레이시오를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픈 AI는요 1년 매출이 지금 1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엔트로픽보다 거의 10배 정도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50배를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PS 레이시오가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무려 2,500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오픈 AI 지분이 4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거의 반이죠. 그렇게 되면 2,500억의 반은 1,250억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들고 있는 오픈 AI의 지분만 해도 1,25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지금 얘기하기를 이 호란이 추정하고 있는 수치적 계산은요 오히려 보수적이다. 이러한 의견도 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픈 AI는 챗 GPT를 가지고 있잖아요. 엔트로픽도 비슷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클라우드 LLM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두 번째로 성능이 좋은 대규모 언어 모델 AI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1등은 챗GP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투자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1등하고 2등은 가치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프리미엄에서 같은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2등 기업이 250배라는 PS 레이쇼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1등 기업인 챗GPT는요 250배 이상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요 챗GPT의 수익보다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되고 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엔트로픽은요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구글은 30억 달러를 투자한 사항이다. 따라서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글이고요. 아마존도 12억 5천만 달러를 지금 들여서 지분을 인수한 상황이라 그러고 40억 달러를 더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새로운 펀딩 라운드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구글, 아마존만 해도 대단한데 뭐 새로운 다른 대형 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메가 테크 기업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AI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하지만 지금 뒤에서 버티고 있는 오픈 AI보다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PS 레이시오가 오픈 AI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1등이고 2등이고 어떤 기업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는가, 이게 아니라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오픈 AI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에 이른다. 뭐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8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500억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진 기업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는 이것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란이라는 전문가는요, 목표 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41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가까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데 구글이 등장하지 않으면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구글의 인공지능 관련된 멋진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의사 그리고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출시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어떤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구글 클라우드가 발표를 했고요. 월요일 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의료진이 다양한 유형의 의료 기록에서 정확한 임상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출시한다. 그 얘기는요, 구글 클라우드 안에 검색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 업계에는 수많은 중요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 시스템 그리고 형식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의료진이 이거를 일일이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구글 클라우드의 새로운 검색 도구를 이용을 하면 의사들이요, 임상 기록이라든지 스캔 문서 그리고 전자 건강 기록을 굉장히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알고 싶다면 예전에는요, 환자의 메모라든지 팩스 기록, 전자의료 기록을 계속해서 다 찾아봐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검색창에 가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체크해줘.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요, 바로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신용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 인공지능이 찾아낸 정보를 과연 의사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의 내부 데이터에서 직접 가져온 정보의 원본 소스를 인용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인공지능이 대답을 한 다음에 이 대답은 여기에서 가져왔어. 그리고 링크를 걸어준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의사들이 믿을 만한 정보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I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임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 출시된 구글 클라우드의 검색 기능은요, 이미 인력 부족이 너무 심하고 또한 엄청난 양의 사무 서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의학협체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와 진료하는데 1시간을 할애하면요, 행정 업무에 2시간을 추가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 보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마무리하느라고 2시간이 추가적으로 소모가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이요,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1~2시간을 보통 사무 업무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제 진료 시간이 끝나고 집에 못 가고 계속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업계에서는 이거를 파자마 타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파자마 타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환자를 돌볼 때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환자를 만날 수 있다. 서비스도 개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가 출시한 검색 기술은요, 앞으로 임상의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 결제자의 여정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환자 입장에서도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절감될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검색 기능, 따라서 클라우드의 검색 기능은요,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미 기업들이 공공 웹사이트라든지 문서,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활용 범위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요, 벌텍스 AI 검색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AI 검색 플랫폼의 기능을 의료 그리고 생명과학 조직에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요, 이 벌텍스 AI 검색 플랫폼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이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의료 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출시되는 이 의료 기록에 대한 검색 기능은요, 월요일부터 출시가 됐다. 따라서 이제 벌텍스 AI 서치의 우선 액세스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테스트를 같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미 메이오 클리닉, 그리고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 마지막으로 하이마크 헬스 등의 의료기관과 함께 이 기능을 테스트해 왔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의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번에 퍼블릭에 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 검색 기능이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제가 영문 기사를 읽는 것을 포기하고요. 이제는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어 버전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시간의 효율성, 생산성이 증대를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움 멤버십에 점점 더 많은 컨텐츠를 지금 제공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쯤 미디움 멤버십 컨텐츠 확인하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은요, 무제한 그 환불이 가능합니다. 100% 환불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체험을 해보시고, 아,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내일 조금 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오미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